자, 이제 주역사상 특강 서술 부분의 마지막 이야기인 주역 이해를 위한 몇 가지 사전 지식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야기한 대로 주역은 다른 문헌과는 다른 어떤 특수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문헌을 읽는 것과는 다른 그 주역만의 어떤 특별한 내용상의 어떤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역 이해를 위해서 사전에 어떤 몇 가지의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역 이해를 위한 몇 가지 사전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은 인류 문화 속에 비슷한 경우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형식을 가진 문헌입니다. 그 문헌의 형태는 단지 기호와 그 기호를 설명한 언어의 집합체입니다. 서술식으로 된 보통의 문헌하고는 다른 형태입니다. 주역은 변화의 과정을 패턴화하여 그것을 기호로 표시하고 그 기호를 다시 언어로 표현하는 특별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주역이란 문헌 자체는 그것을 철학적으로 해석하기 전에는 그저 기호와 언어일 뿐입니다. 그것을 철학적으로 해석하면서 거기에 철학적 숨길이 불어 넣어지게 되며 철학적 의미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역 문헌 자체는 처음에 기호, 64괴라는 어떤 기호인데 또 그 기호에 대해서 그 기호를 갖다가 언어화시켜서 그 기호에 대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러난 다음에 그것을 철학적으로 해석하면서 거기에 철학적 숨길이 불어넣어지게 되며 철학적 의미를 띠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기호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인 철학적 의미가 바탕에 깔려 있는데 여기 말하는 주역 즉 이제 좀 일반적으로 변화라는 책을 이야기하는 그 측면에서 역사적으로는 이제 주역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주역이죠. 여기 말하는 자연의 기본 체계는 음양 대대 관계로 이해되는데 이것이 그 철학적 의미의 바탕에 있습니다. 음양 대대 관계, 앞으로 이야기하게 됐지만 음과 양,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대, 여기 대라 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하다 할 적에 마주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기다릴 때자입니다. 기다릴 때자. 어떤 사람이 이것도 이 대대 하니까 잘못해가지고 상대나 절대 이야기할 때 대자가 요 뒤에 가기 때문에 기다릴 때자를 앞에 놓고 마주할 때자를 뒤에 놓는, 그래서 용어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어떤 전문적인 출판된 책에도 잘못 쓰여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게 상대하여서 기다린다. 상대해서 기다린다는 의미로서 마주할 때자가 앞에 오고 기다릴 때자가 뒤에 옵니다. 음과 양이 마주하면서 서로 기다리는 그런 관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것도 곧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하는 자연의 기본 체계는 음양 대대 관계로 이해되는데 이것이 그 철학적 의미의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원리가 중이고, 앞에 이야기했죠. 자연의 원리가 중이고 인간 또한 중을 도덕 법칙으로 삼아야 하지만 자연 자체의 현상적 변화는 중을 기준으로 하여 양극단이 서로 대입하기도 하고 서로 좋아하기도 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즉 자연은 두 가지 상대적인 힘이 서로 짝을 이루면서 변화를 생성한다. 세계는 이 두 가지 상대적인 힘이 있으므로 서로 존재하고 변한다.
앞에 한자로 마주할 대자로 이야기한 그것이 이제 순수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짝이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마주보는 관계이다. 그래서 즉 마주함의 관계이다. 그러나 단순한 상대적인 관계만은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호 의존 관계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음에 사례로 보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천지. 그 위에 것과 전부 다 위에 것과 아래 것 해가지고 앞에 이제 천지가 짝을 이루고 1월이 짝을 이루고 부모가 짝을 이루고 남녀가 짝을 이루고 전부 다 이하 쭉 내용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런 식으로 짝을 이루는 관계, 서로 마주보는 관계, 마주하는 관계로 되어 있다 얘기죠. 그런데 이 마주하는 관계는 단순히 마주할 뿐만 아니라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갖다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즉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의존하는 관계. 그 의존한다는 것을 앞 시작을 기다릴 대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상대하면서 서로 기다린다는 것은 상대하면서 서로 의존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 하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 하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면서도 또 대립도 하고 대립하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필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지,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땅이 있으면 하늘이 있다. 1월, 해가 있으면 달이 있고 달이 있으면 해가 있다. 부모,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가 있으면 아버지가 있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다. 명암,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고 어두움이 있으면 밝음이 있다. 레왕,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고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다. 주야,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다. 서한, 더위가 있으면 추위가 있고 추위가 있으면 더위가 있다. 쭉 이런 식으로 다 아래 거론하지 않을 것이고 쭉 이런 식으로 전개됩니다. 쭉 여러분이 이제 이 한자가 쭉 있다가 약간 이 부분은 저는 우리가 그 철요입니다. 우리 흔히 요철이라고 하는데 밑에 글자가 요자고 위에 글자가 철자입니다. 볼록 튀어나올 철. 그거 오목 들어갈 요입니다. 그러니까 요철 하면 울퉁불퉁하다는 뜻이죠. 요철. 그러니까 튀어나온 것이 있으면 오목 들어간 것이 있고 오목 들어간 것이 있으면 그거 튀어나온 것이 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쭉 해가지고 뭐 호흡, 예를 들어 호흡. 이거는 그 숨을 내쉰다는 이야기고 흡은 숨을 들이쉰다는 이야기입니다. 숨을 내쉬는 것이 있으면 그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 있고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 있으면 숨을 내쉬는 것이 있다. 그 두 개가 있어야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있고 호흡이 이루어진다. 그걸 한쪽만 있으면 안 된다 이야기니까. 쭉 그래 가다 맨 끝에 생사,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삶이 있다. 생사조차도 서로 마주하면서 의존하는 관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서로 마주하면서 서로 의존하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짝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여 존재하는 관계이다. 이러한 만상의 관계를 일반화하여 양과 음의 관계라 한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그 위의 열은 그 양에 해당되고 아래의 열은 음에 해당됩니다. 양과 음의 관계란다. 그리고 그 상대적 의존 관계를 강조하여 음양-대대 관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과 양의 관계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어느 한쪽과 어느 한쪽이 반드시 양이고 반드시 그 음인 것이 아닙니다. 앞에 밝음과 어두움을 두고 이야기할 때 밝음과 어두움, 밝음은 어두움에 대해서 양이고 그 어두움은 밝음에 대해서 음인데 그것도 상대적이라도 어떤 특정한 지역, 특정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하나의 어떤 그 공간, 어떤 방이 있다. 방이 있는데 이 방이 지금 저는 예를 들어서 거실에 대해서 거실에 예를 들어서 불을 환히 켜놨다. 아니지. 그 반대로 이야기합시다. 이 방이 불을 환히 켜서 방이 밝다. 근데 거실은 불을 꺼놔서 어둡다. 그럼 이 방은 양이고 거실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지금 낮이어서 바깥이 그 실외가 밝다 하면 이 방은 또 오히려 바깥쪽에 대해서는 또 음입니다. 바깥쪽이 양이고 방이
음이 되는 것이죠. 이상 모든 것이 이제 그런 것이면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저기압과 고기압입니다. 우리가 기압이 높다 낮다 할 때 그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인데 상대적인 것이어서 어떤 지역이 저기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변보다 저기압이다는 이야기. 주변보다 저기압이다. 주변 저기압인데 그 저기압이 또 다른 데에 대해서는 또 그 다른 데 높으면 또 고기압일 수가 있는 것이죠. 다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그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대적인 어떤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그 음량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그 인체를 두고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양은 좀 드러난 부분이고 음은 좀 감추어진 부분인데, 인체를 두고 이야기할 때 드러난 부분인 피부 부분은 양이고 속의 오장육부는 또 음이죠. 근데 오장육부 안에서도 오장은 음이고 육부는 또 양입니다. 또 각자 오장이든 육부든 전부 다 그것이 살아있는 오장육부는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할 때 이제 운동을 하는 것은 움직일 고유할 점, 있습니다. 동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정이 반복하는 것이 운동입니다. 그 동의 상태는 또 양이고, 정의 상태는 음이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각자, 처한 위치에 따라서 음양이 나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음이고 항상 양인 것은 없습니다. 어디에, 누구의, 어느 쪽에 대해서 양이냐, 음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인체 이야기할 때, 맨무지 이야기할 때, 우리 피부와 속 오장육부를 이야기했는데, 전체 피부 안에 대해서도 등 쪽은 상대적으로 더 드러났다 해가지고, 우리 사람은 주로 직립보행을 하지만, 다른 동물들, 즉 짐승들은 또 네 발로 긴다 이야기죠. 그럼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러나죠. 그럼 같은 거치라 하더라도 등은 양이고 배는 음이다 해줘요. 인간이 직립보행 하지만은 우리가 진화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생물학적으로 인간도 등은 양이고 배 쪽은 음이 된다 이제.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렇지만 피부가 모두가 또 이제는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되어질 수가 없고, 피부가 오장육부에 대해서는 피부 전체가 양이고, 오장육부 인체의 내부인 오장육부는 또 음이 되어지는 그런 식이죠. 주역의 독특한 점은 이러한 관계를 기호로 표시한 것이다. 이 음양 대대 관계를 기호화한 것이 주역의 기호인 괴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역은 6줄짜리 선으로 이루어진 64개의 기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문헌에서 제시된 순서에 따르면 이 기호는 쭉 이런 식으로 쭉 되어가 있습니다. 이런 쪽의 64가지 기호입니다. 자, 아직은 지금 일단은 먼저 이 괴라는 기호가 먼저 제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곧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역의 문헌에 있는 쭉 순서인데, 이러한 종류로 쭉 6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64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주역은 아주 참 특수한 형태의 문헌인데, 주역이라는 것은 이러한 기호가 쭉 있고, 이 기호 하나하나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 언어는 중국어죠. 중국어. 그 글자로는 중국 글자인 한자죠. 근데 이 기호를 자세히 보면 그런 거죠. 이 기호들은 모두 이어진 선인, 쭉 이어진 선, 이것하고, 쭉 이어진 선하고, 중간에 끊어진 선인, 또 이것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보면 그렇죠. 여기 전부 다 쭉 이어진 선만으로 이루고, 전부 다 보면 6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줄짜리로 쭉 이렇게 이 가로로 쭉 그어진 6줄짜리로 쭉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하나하나 구성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맨 앞에 기호는 전부 다 이어진 선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전부 다 끊어진 선으로 되어 있죠. 그 뒤에는 전부 다 이어진 선과 끊어진 선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64가지 종류가 그 전체적으로 이어진 선, 전체적으로 끊어진 선, 나머지 62가지는 전부 다 이어진 선과 끊어진 선이 전부 다 최소한 하나 이상씩 존재하면서 그 최대 5개, 최소 1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섞여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의 수가 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어져 이런 식으로 여러 수학을 배웠지만 수학적으로 특히 논리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64개 전체를 모두 표시한 다음 그림 같다. 자, 아까 그런 기호 하나하나를 괴라 부르는데 64가지 개가 있는데 64개 전체를 모두 표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뭐 전체적으로 쭉 64개를 쭉 나열하면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화면상에서 그런 식으로 길게 이어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의상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 이렇게 8개씩 나왔는데 일단 이 순서를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배열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 순서로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여기에 1, 이제 주역 64가지, 주역에서 64가지 기호, 즉 64개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여기 아홉 번째, 열 번째,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가서, 그래, 요래 왼쪽, 오른쪽에서 위아래 순서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와가지고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쭉 내려가면서 이래 쭉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맨 밑에 이래 쭉 이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 궤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이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보면, 맞아면 여기에 어떤 전체 이어진 선, 또 전체 끊어진 선, 전부 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뒤섞여, 맞아면 이어진 선과 끊어진 선이 이렇게 뒤섞여 있죠. 먼저 이 기호들의 기본 구성 요소인 이어진 선인 이것과 이어진 선인 이것과 중간에 끊인 선인 이것의 의미부터 생각해 보자. 중국에서는 고대로부터 철학사상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 세계의 근본 진료를 기로 보는 사상이 형성되었습니다. 우주 만물은 이 기가 모여서 형체를 이루고 다시 언젠가는 흩어져 우주의 허공으로 돌아간다는 사상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세계의 변화는 이 기의 작용인 것입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64가지 패턴이라는 것은 그 기의 변화의 패턴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의 작용은 두 가지 양태가 있는데 한 양태는 발산이요, 한 양태는 수렴입니다. 발산은 적극적 능동성의 표현이고 수렴은 수동성의 표현입니다. 이 중 전자의 것은 양의 양태, 후자의 것은 음의 양태로 개념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자 양태의 기는 양기인 것이고 후자 양태의 기는 음기인 것입니다. 주역을 철학적으로 해석할 때 이러한 개념이 적용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양과 이런 자는 거의 주역한테 여기 해가 있고 달이 있고 한데 이 양과 음의 글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산, 이 언덕을 두고 이야기했어. 이 글자가 보면 앞에 이게 양이고 이것은 음인데 요 앞부분 또 이쪽에 앞부분보다 여기 왼쪽 부분 이것은 한자로 언덕을 말합니다. 언덕에 있어서 이거는 언덕에서 볕이 드는 부분이고 그래서 언덕에서 그늘이 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산에 있어서 빛이 비치는 부분이고 이건 그늘이 지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이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없죠. 이것을 반으로 이 산을 반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또 나눈 또 이쪽이 또 결국 음이 되고 이쪽이 또 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과 음은
하나의 일체에서 양면을 말한 것입니다. 어느 한쪽을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뭐 동전을 던져서 이렇게 뭐 접을 친다, 뭐 이래가 우리가 뭐 이야기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전 던져가지고 축구 처음 시작할 때 킥오프, 누가 어느 팀이 먼저 공격을 하느냐, 이런 할 때 뭐 동전 던져가지고 본다, 이라고 할 때가 표면, 이면, 이런 거죠. 표면, 이면. 표면을 양이라고, 이면을 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동전의 표면과 동전은 일체화되어 있는 것의 그 표면과 면은 일체가 되는 것의 양쪽이지 나뉠 수가 없는 것이죠. 표면 따로 있고 이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한 몸의 한 존재의 양면이죠. 한 존재의 양면. 그래 음양이라는 것은 한 존재의 양면이지 결코 분리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양 대대관계, 음과 양은 서로 상호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또 의존한다고도 볼 수 있고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공존하면서 서로 의존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역의 세계 변화는 곧 기의 변화인 것이고 그것은 음기와 양기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구체적 양상이 64가지 형식 패턴으로 정의되는 것이다. 그 구체적 양상이 64가지 형식 패턴으로 정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64개의 기호들은 곧 기의 변화 양상을 기호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64개가 이어진 선과 끊어진 선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음은 그 두 가지를 요소로 한 구체적인 경우의 다양한 양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 지금 이야기한데 이어진 선을 이제 두고 이거 이제 양을 기호한 것으로 끊어진 선을 두고 음을 기호한 것으로 이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어진 선이 양이고 끊어진 선이 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제 조합으로 64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여섯 줄이다 이죠. 그러면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2의 6제곱, 2의 6성, 2의 6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 2의 6성이 곧 64가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논리적으로 당연히 64가지의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전부 다 이렇게 이어진 선, 즉 전부 다 양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모두 이 교훈은 모두 양의 기운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 또 모두 모두 끊어진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음의 기운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여러 가지 음과 양이 이제 뒤섞인 상태가 논리적으로 이 62가지가 필연적인 논리적 관계로서 이렇게 전개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 등은 각각 다양한 경우로 음과 양이 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처음 이렇게 양과 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양 중에 양 중에 음 중에 양, 음 중에 음으로 분화되었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양 중에 양 중에 음 중에 양, 음 중에 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자면은 이거 하나 이상의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말하자면 어떤 양과 음으로 이루어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 경우의 수가 아주 이렇게 상세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하루를 두고 이야기해봅시다. 하루를 두고 이야기해보면 이제 양은 낮이죠. 낮이 있고 밤이 있다. 낮이 있고 밤이 있다. 그러면 하루가 하루 전체를 이렇게 볼 때는 이제 하루는 이제 이 두 가지 경우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를 더 세분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 낮 중에서도 더 낮의 상태가 있고 좀 덜 낮의 상태가 있고 밤 중에서도 더 밤의 상태가 있고 덜 밤의 상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햇빛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밝음과 어두움의 어떤 상황이 하루 24시간에 쭉 전개가 되면서 동일한 것이 아니다.
낮이라고 해서 다 그 밝음의 정도가 다 같은 것이 아니고 밤이라고 해서 어두움의 정도가 다 같은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낮도 더 세분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밤도 세분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낮을 더 세분해서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또 이 양양양인데 그 중에서 약간 덜 밝은 쪽도 이렇게 그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밤도 더 어두운 쪽이 있고 또 약간 덜 어두운 쪽이 있어 밝음이 좀 있는 쪽이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루를 갖다가 네 가지의 경우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을 두고 이야기할 때 이게 양은 자 더위입니다. 그리고 음은 추위입니다. 추위. 그런데 그 더위와 추위, 그러니까 더위를 이야기할 때는 봄, 여름이죠. 추위를 이야기할 때는 그 가을, 겨울입니다. 그런데 봄, 여름 이 그 더위 정도가 다르고 가을, 겨울이 추위 정도가 다르죠. 봄보다 여름이 더 덥고 가을보다 겨울이 더 춥죠. 그러니까 그것도 마자면 어떤 그 네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가지 경우로 그 이제 세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기호함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런 것이란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은 기호 논리학의 진리표나 전자계산기 논리의 1과 0을 반복 조합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주역의 양과 음의 기호는 맨 아래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의 획을 얹어가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앞에 네 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를 두 측면으로 보는 것을 더 세분하여 네 측면으로 보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한 바 여기 기호 논리학의 진리표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 T와 F로 그 이야기하는 거죠. T, true, F, false, true and false. 기호 논리학 보면 이제 그 진리표에 따라서 TF 이런 식으로 그거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는 두 가지 요소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맞으면 여섯 줄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명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복합 명제로 쭉 전개되어질 때 TTT 뭐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전부 양으로만 쭉 구성되어지는 거. F, 저 음으로 구성되어진 거. 그 진리표 중간에 보면 이제 두 가지의 TF가 뒤섞여 있죠. 그리고 전자계산기 논리, 즉, 오늘날 디지털 논리, 그것을 1과 0. 그건 반도체 전기를 넣었을 때와 넣지 않았을 때 1과 0. 그것도 11111, 000과 중간에 1과 0이 반복되는 것. 그것과 논리적으로 일치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자, 맞으면 이것은 이제 이진법 논리인데, 그 전자계산기가 이진법 논리인데, 세상으로 이미 수천 년의 추억에 바로 그 디지털 논리인 그 이진법의 논리가 있었다는 그 이야기죠. 근데 마지막 오늘날 전자계산기 논리에서 두고 볼 때, 이 디지털 논리가 벌써 이미 중국에서는 수천 전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더 세분해서 보면 이 네 가지 각각을 둘씩 나누어 더 분화시키는 것이 되며 이것은 두 획에서 다시 그 메뉴의 양과 음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자, 우리가 아까 하루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이거 1년을 이제 두고 보는 것이 더 우리가 쉽게 우리가 상상이 되는데 아까 그 봄을 또 두 가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그 네 가지 이제 패턴을 이제 이야기한 것인데 그 봄도 또 더 나누어서 이야기하면 그 온도가 더 높은 경우, 더 낮은 경우, 맞으면 기온이 더 높은 경우, 더 낮은 경우, 또 겨울도 기온이 더 높은 더 낮은 경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 봄을 더 세분하면 또 이 두 가지 경우로, 겨울을 더 세분하면 또 이 두 가지 경우로, 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8가지 경우로, 그러면 또 8가지의 어떤 경우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호로 표시하면 이런 모양으로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 모든 아까 앞에 쭉 이렇게 서로 대대관계를 이루는 모든 것이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양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크게 한 두 가지 경우로 이렇게 이야기될 수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여러 가지 어떤 작용, 즉 그 작용이라는 것은 이제 변화의 작용이죠. 변화. 그 변화는 이제 그거 처음에는 크게 두 경우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세분해서 보면 더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을 어떻게 더 세분에 들어갔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년 전체라 하는 것은 똑같다. 1년을 두고 이제 설명한다 그러면 1년을 전체로 보는 경우, 그 다음에 추위와 더위로 보는 경우,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보는 경우, 또 봄 중에서도 두 개씩 또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두 개씩 또 세분해서 보는 경우,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니까. 그 추위와 더위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추위와 더위를 더 세분한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인 것이고, 더 세분한 것이 이 8가지로 나누는 것이 된다 이야기죠. 이것을 8계라고 이제 부릅니다. 8계. 자,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기회죠. 어디서 많이 본 기호이죠.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죠. 즉, 우리나라의 국기 이제 주위에 이런 기호로, 국기 주위가 이런 기호로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기 이제 8개로 우리는 국기가 8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야기했지만은, 그래, 전해지는 어떤 이야기에 의하면, 명확한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개념도 있고 한데, 이제부터 박영우와 일본이 수신사로 갈 때, 이런 8궤도를 가지고 국기로 삼았은 적 그랬다 그랬죠. 이미 이야기했지만은, 유학의 성리학에서 주역을 아주 중요한 경전으로 치기 때문에, 성리학에서는 이게, 성리학의 지식인들은, 도식하면 어떤 도식을 가장 많이 떠올리기 때문에 이란 도식을 국기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이미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나라 국기는 휴역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너무 복잡하다 해가지고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4개만 뽑아가지고 오늘날 이제 국기가 된 것이죠. 6줄짜리 또 괴라 부르지만 이것도 괴라 부르는 것이다. 주의구문을 해석할 때 여기에 각각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괴, 태괴, 리괴, 진괴, 손괴, 간괴, 간괴, 공괴. 이 중에서 근괴, 리괴, 간괴, 공괴를 우리나라의 국기에 쓰죠. 자, 이것을 어떻게 맞으면 이것을 갖다가 이제 논리적 전개 방식으로 이제 설명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8개 전개 논리도식. 자, 이것을 앞에 이야기한 8개가 어떤 논리로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도표한 것입니다. 자, 양, 이제 양이 또 이렇게 더 세분화되어지고, 음이 더 세분화되어지고, 또 이것이 또 더 세분화되어지고, 또 더 세분화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집니다. 근, 태, 리, 진, 송, 감, 강, 곤. 이야기한 대로 이미 이것을 갖다가 진리표로 보면 T, F, TT, FT, TF, FF, TTT, FTT, 이런 식으로 쭉, 내가 맨 끝에, 가가지고, TFF, FFF, 이런 논리와 마찬가지죠. 10, 11, 01, 10, 00, 더 이런 식으로 11에서 000까지 이렇게 쭉 나누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진리표나 일과 영의 어떤 전자계산기 논리, 일과 영의 전자계산기 논리는 사실상으로 서양에서는 이전에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독일 라이프니츠가 보편 기호법을 해가지고 1과 0을 조합을 해가지고
또 그 사람도 그 기호수를 갖다가 6개의 경우로 해가지고 11111에서 000 해가지고 그 이제는 도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만드는데 그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야 신기하다 이것을 갖다 여기 무슨 그 철학적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까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중국의 선교사로 이렇게 이제 갔던 어떤 이제 사람이 주역의 기호의 도시를 갖다 라이프니츠한테 보내줬습니다. 근데 라이프니츠가 보니까 자신은 스스로 처음으로 자기가 이제는 개발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 도식을 만들었는데 중국에 수천 년전에 이미 그런 도식이 있더라는 것을 알고 아하 참 그 전에 이미 중국에 있었구나라고 이제 생각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이프니츠가 그저 1110000 뭐 이런 도시 그런 경우를 딱 64가지 경우를 이렇게 도식한 자 그런 경우 거기에 어떤 하나하나의 교회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는데 중국에는 이미 그 이름이 이제 붙여져가 있고 8가지 경우에 이름이 붙으니까 이제 좀 이따 64가지 전체가 세분화됐을 때도 이제 당연히 또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걸 이미 이야기했지만은 이러한 것은 요것이 하나 있고 또 요것이 하나 있고 또 요것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 2가지 경우 4가지 경우 8가지 경우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편의상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고 이렇게 도표했지만은 사실상으로 그거 전체를 둘로 나누냐 넷으로 나누냐 계속 8개 경우로 나누냐 하는 이제 그것으로서 모두 하나가 한 존재가 어떻게 더 세분화되어져서 설명되어질 수 있느냐 바로 이제 그 점을 이야기하는 것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전통적 해석으로는 8가지 경우가 2번 거듭되어서 6줄짜리의 이 경우가 되었다고 본다. 이것은 이제는 8가지 경우가 그러니까 이제 2가지 방식으로 설명되어질 수가 있는데 바로 앞에 8개가 나오는 것처럼 또 음과 양 계속 세분화되어져서 64가지 6줄짜리까지 가서 64가지 경우가 되는 것을 설명할 수도 있고 8줄짜리 8줄짜리다. 석줄짜리인 8개 8가지 경우 2가지를 거듭 만나도 역시 88, 64 수학적으로 경우의 수가 64가지가 이제 나올 수도 있다 했죠. 8 곱하기 8은 64로서 64가지 경우 수가 된 것을 묘사하는 것이다. 또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역을 이제 해석하는 그 학문이 역학사에서도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그 방식이 이제 실제 존재해 왔습니다. 이제 하나 세분에 들어가는 방법과 그 8가지 경우를 두 열로 놓고 서로 거듭 만나게 해가지고 64가지 경우를 64가지 경우가 된다는 식으로 또 설명한 방식이 역시 있던 그런 2가지 설명 방식이 역학사에 이제 존재해 왔습니다. 8개는 이미 존재한 6줄짜리 64개의 구성 요소로서 64개의 의미를 파악하는 요소 개수로 쓰인 것이며 64개에 붙어있는 언어를 구성할 때 사용된 의미 요소에 해당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이제 전통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이미 8개가 존재하고 그래서 전설적으로는 복귀시가 있어가지고 8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8개를 거듭 만나기 위해서 64가지 64개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나중에 진짜 그 기호에다 문자적 의미를 붙여서 언어화시켰다. 언어적 의미를 보여서 이제 언어화시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해왔는데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이전에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설명했다는 이야기지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주역 텍스트 자체에는 8개라는 게 없습니다. 주역 텍스트 자체는 8개라는 게 없고 그냥 64개만 있습니다. 64개가 있고 거기에 그것을 갖다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8개와 64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문헌 설명할 때 주역의 문헌에 대한 측면을 설명할 때
주역의 최초의 석인 역전에서 말하자면 그 팔계라는 어떤 개념이 이제는 도입돼서 그런 식으로 설명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 방식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그 주역이라는 문헌은 처음에 64개로부터 먼저 출발하고, 말하자면 먼저 64개가 있었는데 8개는 그 64개 안에 64개의 6줄짜리를 보면 그 중에 석줄짜리 2개가 이렇게 이제는 있으면서 하나 6줄짜리를 구성하는 그 요소계가 된다. 아니죠. 전체에 대해 가지고 6줄짜리 전체에 대해 가지고 석줄짜리가 그 요소의 개로서 이제 세졌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64개의 6줄짜리의 의미는 그 석줄짜리의 그 8개의 의미에서 이제 도출되는 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은 그 의미상으로, 논리적으로 막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요소계가 이제 말하자면 6줄짜리 석줄짜리 요소계가 64개는 하나의 어떤 복합계가 된 거죠. 복합계. 우리가 서양의 현대 어느 철학에 요소명제, 복합명제, 논리적 원자론, 요소명제, 복합명제가 있고, 또는 원자명제, 분자명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요소명제가 결합돼서 이제는 복합명제가 되고, 또 원자명제가 조합이 되어서 분자명제가 되는 어떤 그런 의미와 마찬가지, 그런 의미와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64개가 8개의 중복기라는 전통적 관점에서는 8개는 단계, 호단자, 단계 또는 소승계라고 부르고, 64개는 중계, 거듭되었다, 무거울 중자가 되지만 거듭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좀 중이라 했지만 중국 발음으로는 무겁다 할 때는 쭝으로 읽고, 거듭됐다 할 때는 총 읽어서 이제 다른데, 한국 발음으로는 그냥 이 차이가 안 나죠.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무겁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듭되었다, 중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호단자 하나짜리로서 단계, 이제 8개가 하나짜리로서 단계, 64개는 이제는 2개짜리로서 8개가 거듭된 8개의 2개짜리로서 중계, 또 8개는 석줄짜리, 64개는 6줄짜리 이런 식으로 되었대. 그래서 64개는 중계 또는 대승계라고 부른다. 8개는 단계 또는 소승계, 64개는 중계 또는 대승계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냥 우리가 주역을 이야기할 때 전통적으로 이제 설명 방식 중에 하나로서, 또 주역을 연구하는 학문 속에서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용어들, 그러니까 주역의 전문적인 용어들 중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세계를 반영한 64개는 양과 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6자 600개의 모로 개 하나하나마다 논리적으로 질서연하게 양과 음을 요소로 하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러한 64가지,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쭉 기호의 64가지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 64가지 하나하나마다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앞에 8개도 이름이 이제 붙어 있었죠. 근태, 리전, 송강당고. 이 64개도 모두 그 이름이 붙어져 있어서 그것을 괴명이라 한다. 그것은 주역 텍스트인 경문 순수에 따라 근교에서부터 미제계까지이다. 전부 64가지가 전부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름이 붙여져 있다는 것부터가 이미 이제 이 기호에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는 언어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는 하나하나가 이 세계와 인생을 설명하는 하나의 어떤 의미적 내용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 주역 텍스트는 이제 개의 이름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상세한 설명이 각 기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이제는 주역의 내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64개는 세계 64가지 패턴으로서의 존재와 변화의 범주인데, 이 64개는 세계 64가지 패턴으로서의 존재와 변화의 범주인데, 각 괴마다 6획은 하나의 패턴이 지칭하는 상황 속에서 6단계의 발전 과정을 지칭한다. 그리고 그 단계는 맨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의 전개로 표현한 것으로 약속되어 있다. 자, 그 논리적으로는, 맞아, 어떤 기호논리학의 진리표나, 전자계산기 논리, 이전에 라이프니츠의 보편기호법, 1과 0으로 쓴 보편기호법이나, 전자계산기, 즉, 컴퓨터의 디테일 논리와 마찬가지다. 그 논리적으로는 같은데, 그러나 주역이 그런 거하고 다른 것, 주역만의 어떤 독특한 것은, 바로 그러한 기호에다가 주역만의 독자적인 의미 부여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쭉 가로로 6줄짜리가 있는데, 6줄짜리가 그런 특정 하나의 각 패턴, 64가지는 변화의 64가지 패턴인데, 각 하나하나의 그 패턴 중에 하나인 각각의 괴는 또 그 괴 안에서도 그 진행, 발전 과정이 6단계로 나누어진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6단계는 가로로 쭉 꺼진 6줄에서 맨 아래가 그 초기 단계고, 맨 위가 이제는 한 특정한 상황의 가장 최종 단계가 된다는 것으로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변화가 발전 전개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서 그 주역에서는 바로 그런 의미로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어떤 진리표나 라이프니츠의 기호논리학 진리표나 라이프니츠 보편기호법이나 전자계산기 논리와 다른 주역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는 주역이 주역인 특징이고 이유죠. 이러한 6단계의 획을 효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64개 하나하나가 모두 6줄이므로 주역 전체로 봐서 효는 모두 64 곱하기 6은 384개가 되어 주역은 64개 384효로 구성되는 것이다. 그래 6줄짜리가 쭉 있는데 하나하나를 효라 그러는데 그 하나에 6개니까 하나가 6개니까 6개짜리가 64개, 그 64개 곱하기 6 하면 384가 된다 이야기죠. 하나하나가 전부 다 효니까 주역은 64개, 그리고 하나하나가 이제 전부 다 380, 넷의, 효로 구성되므로, 380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은 64개 384효로 구성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성 요소인 이어진 선은 양효, 끊어진 선은 음효라고 합니다. 이러한 효는 구체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맨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상황이 변화하는 때의 추이를 말하는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러면서도 여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세계의 변화는 각 개간의 상호 전화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각 개 하나하나가 밑에서부터 쭉 이렇게 발전 전개되어 간다고 볼 수 있는데, 주역은 마지막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또 변화하는가 하면은 그 중에 하나하나의 세부적 요소인 양과 음이 있어서 양이 음으로 중간에 변하고 음이 양으로 변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또 이 세상의 변화가 전개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하나의 괴에서 중간에 특정한 요소 하나가 또 변하면 바로 그 양이 음으로 변하고 음이 양으로 변한 어떤 상태의 다른 기호로, 즉 다른 괴로 바로 이렇게 건너뛰어서 점핑해서 또 다른 상황으로 또 된다는 식으로 또 설명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즉 상호 전화로 또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하이퍼텍스트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HTML 문서상에서 이렇게 쭉 텍스트를 좀 만들면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는 하이퍼텍스트 문서가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는 바로 컷을 냈을 때 이제 클릭하면 다른
곳으로 바로 점핑되어 가서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어느 하나에서 음과 양이 바뀌면 다른 쪽으로 바로 이제는 또 변화가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 이제 주역의 이제 특징이기도 한데 그 효는 바로 저 양이 음으로 음이 양으로 변하는 그것을 전제로 하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상호 전화를 표현하는 구체적 국민 역시 이제 효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란 말은 삼라만성의 변화를 말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국면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64개 384효의 이 64개 384효의 기호는 은호화하게 됩니다. 이 64개의 기호 체계가 비록 세계를 지칭하며 반영하지만 그 구체적 기호만으로는 그 구체적 의미를 알기 어렵죠. 그 구체적 의미를 알기 어려우므로 그 의미를 은호화한 것입니다. 이 언어를 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 사자 우리 사진할 적에 사하면 그 사진이라는 것은 그 언어 말의 의미를 자는 이야기한 그 내용의 이제 총집합체로서의 문헌이죠. 그래서 이 언어를 이제 사라고 하는데 괴를 은호화한 것을 괴사라고 하고 효를 은호화한 것을 효사라고 합니다. 합쳐서 부를 때 괴효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역이라는 문헌은 괴효의 기호와 괴사, 효사의 언어로 이루어진 문헌이 되는 것이고 주역을 해석하면 이 기호들과 언어 및 그 상호관계를 해석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역이라는 특수한 문헌을 읽는 데는 그에 관한 특수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에 관한 특수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 괴의 구조 속에서 그 괴를 보는 방법에서 나타납니다. 다음은 그 대표적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알아야 첫 번째 양은 9, 음은 6으로 표시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왜 그 양을 9로 음을 6으로 표시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조금 그 전문적인 부분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어떤 10개의 수 중에 말하자면 홀수는 양의 수고 짝수는 음의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전문적인 내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대충만 이야기하면 그 중에서 이제는 이 주역은 변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한 대로 양효가 음효로 변하고 음효가 양효로 변하는 그 변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항상 곧 변하기 직전의 그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양의 숫자 중에서 곧 그 변화에 임박한 그 숫자를 갖다가 우리가 늙을 젊을 소 해가지고 곧 변화에 임박한 것은 늙은 양이고 늙은 양이 이제 곧 음으로 변하고 또 그러면 늙은 음이 곧 이제 양으로 변하고 이렇게 가능성이 제일 높다 해가지고 노양을 표시하는 것이 9라는 수고 노음을 표시하는 것이 6이라는 숫자다. 이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너무 전문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양은 9, 음은 6으로 이제 표시한다는 것을 그 정도만 알기 바랍니다.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구성 요소인 효로서의 획은 아래서부터 초, 2, 3, 4, 5 상으로 표시합니다.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볼 때 한 번 더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가운데 넷은 숫자이지만 맨 아래와 메인은 숫자가 아닌 초와 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위, 즉 자리라고 하며 한 괴는 모두 6이 즉 6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구체적인 괴는 곧 이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모를 것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정도만 여기서는 보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나올 어떤 구체적 괴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더 듣고 또 이 부분은 동영상을 보는 과정에서 앞에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반복적으로 이 설명을
보고 듣고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각 효의 명칭은 위 두 경우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초구, 92, 93, 94, 95, 39, 초육, 62, 63, 64, 65, 365, 12가지가 있게 된다. 이때 초와 상의 자리를 말하는 글자의 경우는 앞에 위치하고 yes, 오의 자리를 말하는 글자의 경우는 자리가 되어가고 9, 인, 양, 6인, 음이 앞에 온다. 자, 지금은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저는 무슨 말인가 모를 것입니다. 좀 이따가 뒤에 것을 보고 다시 앞부분 이 부분 동영상을 다시 봐서 이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계속해서 또 보면 또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에 따라 다음에 64개 중 4개의 괴를 예시로 하여 그 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자,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예로 근계의 경우이다. 괴 64가지 괴는 모두 이름이 붙여져 있다 그랬죠. 그 64가지 괴의 가장 대표적인 괴가 근계와 공계 두 개의 괴입니다.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괴가 근계인데, 첫 번째 괴가 근계고 두 번째 괴가 공계고 그 다음에 62개의 괴가 이렇게 쭉 전개가 되었습니다. 근계, 공계, 이런 8개에서도 이미 이제 쓰였던 괴의 명칭이죠. 64개도 이렇게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로 근계의 경우이다. 이 근계는 모두 양으로 이루어진 순양의 경우이다. 순수한 양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근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 상이고, 초고, 상이고, 또 이렇게 이런 숫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가 됩니다. 맞으면 괴도 괴의 명칭 즉 괴명이 있듯이 하나하나의 효에도 효의 명칭이 있습니다. 효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자는 앞에 그 다음에 2, 3, 4, 5, 상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초, 2, 3, 4, 5, 상. 그러니까 우선 숫자 보십시오. 2, 3, 4, 5. 이런 이제 숫자로 올라가죠. 밑에서 위로 이제 발전, 이렇게 근계라는 하나의 특정한 상황이 초기 단계부터 위로 이렇게 발전 전개되어 나가지고 가장 이제 궁극에 이른다. 궁극. 나중에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괴에서 이제 설명 되겠지만은 근계가 쭉 발전하다가 이제 이 궁극에 이제 도달하고 우리 앞에 이야기했죠. 물필반이다. 마물은 거기에 이르면 돌아간다 해가지고 초기 상태에서 이제 발전이 거기에 이르면 이제 그 다음에는 다른 상황으로 또 전개되어 갈 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야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이런 양이 음으로 변하고 다른 게 또 음이 또 양으로 변해가지고 또 다른 게 또 기호상으로 또 다른 쪽으로 또 점핑되어 갈 수도 하이퍼텍스트 문서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자리는 초, 2, 3, 4, 5, 상인데, 초가 처음 초죠. 이제 위가 맨 위인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먼저 이제 구를 보십시오. 구. 전부 다 양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전부 다 이 구로 되어 있습니다. 구로 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양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맨 아래와 맨 위는 그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뒤에가가 있죠. 뒤에. 또 하나 약속입니다. 뒤에가가 있고, 그 다음에 구 말고 있는 한자들은 전부 다 자리를 말합니다. 자리가 맨 초에서 2로, 맞으면 초, 즉, 1, 따지면 이해에 대해서는 1을 말하는 것이죠. 1, 2, 3, 4, 5. 그 다음 6이 되어질 것인데, 초에 대해서, 맨 처음에 자리를 1이라 하지 않고 초라 하고, 맨 위에 있는 자, 맞으면 6의 자리를 갖다가 6이라 하지 않고 상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초라는 것은 발전이 초기 단계라는 것을 상징하고 상이라는 것은 가장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발전이 극에 이르렀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야기 또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1, 2, 3, 4, 5, 6 하게 되면 곧 이어서 나오겠지만 앞에 이야기했죠. 음을 6으로 표시하는데 극같이 되어지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 전에 이미 초라는 것이 이제 처음 시작이다 하는 또 의미고 상은 그 발전의 이제 끝에 이르렀다 하는 또 그 의미가 되어진다.
그리고 또 이것도 하나의 약속인데, 다른 것은 전부 다 자리가 뒤에 오는데 초와 상은 자리가 앞에 오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경우 맨 아래에서부터 초구, 구이, 구삼, 구사, 구오, 상구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근괴의 초구, 근괴의 구이, 근괴의 구삼, 근괴의 구사, 근괴의 구오, 근괴의 상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뭐 이런 것은 다른 괴에도 이제 초구, 구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구별하는 것은 무슨 괴의 무엇이냐 하는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로 공괴를 봅시다. 이 공괴는 모두 음으로 이루어진 순음의 경우입니다. 순수한 음이라는 것이죠. 순수한 음입니다. 자, 이것이 곤괴. 이것도 이제 보면 앞에 근괴의 경우와 다른 것은 다 같은데 이제 구가 구 대신 전부 다 6으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전부 다 음이기 때문에, 음은 6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부 6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자리는 이제 같죠. 초, 2, 3, 4, 5, 상 이렇게 되어 있고, 초와 상은 또 그 앞에 놓인다 하는 것도 같죠. 그 뒤에 2, 3, 4, 5는 또 자리가 뒤에 온다 해서. 이런 것은 근괴, 공괴뿐만 아니라 64개 전부 다 같이 적용되는 어떤 통일된 약속입니다. 자, 그럼 이런 먼저 순수한 양, 순수한 음의 예를 봤습니다. 나머지 이제는 62개는 전부 다 최소한 하나 이상, 최대 5개까지의 음과 양이 뒤섞인 개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논리적으로 뒤섞인 경우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리고 62개 중에 그냥 임의로 2개만 뽑아서 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개의 경우 맨날에서 이제 이 예를 봅시다. 이 공개의 경우 맨날에서 초6, 62, 63, 64, 65, 36을 이른다. 읽고 방금 앞에 공개의 경우를 이렇게 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다른 두 가지 경우, 음량이 뒤섞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 다시 그냥 아직 근본에다 설명을 또 먼저 한번 보면, 이 두 개의 경우는 각각 양 모두 음이지만 나머지 62개는 모두 음량이 뒤섞인 게 없어 최소한 하나 이상 다른 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효를 부르는 명칭은 모두 근괴와 공개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치에 따라 그대로 근괴, 공개 경우수를 읽으면 됩니다. 자, 이제는 뒤섞인 두 개의 경우를 봅시다. 예를 들어 다음에 풍계를 보자. 이제 이 풍계라는 것인데, 자, 이런 식으로 초구, 62, 93, 94, 65, 상육인데, 뒤섞여 있지만은 그 읽는 약속은 근괴나 공개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풍계의 초구고, 풍계의 6이고, 풍계의 93이고, 풍계의 94고, 풍계의 65고, 풍계의 36이라는 것입니다. 풍계의 경우는 맨 아래에서부터 초구, 62, 93, 94, 65, 36으로 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다음에 력의 경우를 봅시다. 력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초6, 62, 93, 94, 65, 39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약속이 지급이 되어집니다. 다만 력의 초6이요, 력의 62, 력의 93, 력의 94, 력의 65, 력의 39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력의 경우는 맨 아래에서도 초6, 62, 93, 94, 65, 39로 읽습니다. 나머지 60개의 경우도 이 방식으로 읽으면 됩니다. 모두 동일한 약속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64개 모두를 주역의 경문 순수에 따라 도식화하면서 앞에서 이미 표시한 64개 전체의 그림의 개명을 더해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때까지 설명한 대로 이런 64개의 기호 64개 기호 전체를 도식화하면 이런 식입니다. 앞에 이미 나온 도식에다가 괴 이름을 괴 이름까지 표시하였습니다. 자, 괴 이름까지 표시하여서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역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의 순서로 되어집니다. 주역의 텍스트를 보면 맨 먼저 이 괴, 근괴, 그 다음에 곤괴, 그
뭐가 나오고 쭉 그 다음에 준계, 몽계, 수계, 손계, 사계, 비계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 쭉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저는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맨 뒤에 기재계, 미재계로 그 주역의 그 경문 텍스트가 이제는 끝이 납니다. 미재계, 이 미재계라는 데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주역의 그 텍스트는 이 순서대로 이런 각 기호를 어느 쪽으로 이제 설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 세계, 그리고 인생, 이 세계와 인생의 변화 과정과 그 의미, 각 단계의, 각 상황의 그 변화와 그러니까 각 상황의 변화 과정, 각 상황의 변화 과정을 그 문자로 표시하고 그러니까 개별 상황의 의미가 무엇인가도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하나의 개별 상황을 표시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각 상황의 이제 변화 과정, 이 상황에서 저 상황으로 변한다 하는 그 상황의 변화 과정, 그 일련의 과정의 의미도 이제는 그 표시하면서 그 의미를 이제는 이야기하게